셰프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국은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형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호스피스 병동 6개월, 내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6개월 끝에서 형은 혼자 떠났다. 20년 전 날 버린 동업자의 제자가 내 조카였습니다. 저는 올해 62,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한식 비스트로를 하는 사람입니다. 손님들은 절 그냥 지우 셰프라고 부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한때 미국에서 미슐랭 3스타 앞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때 저는 요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 3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형이 대신 가게를 하면서 제 유학비를 보내주던 그 고마움조차 귀찮아하던 철없는 동생이기도 했고요. 전화만 울리면 조리복 소매로 화면을 가리며 거부했어요. 나 지금 서비스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형은 제게 한 번만 들러달라던 그 부탁을 끝내 못 지킨 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바로 그날 제 동업자 앤드류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너 이름 여기서 슬슬 빼야 할 것 같다. 이젠 이 가게는 나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방의 불소리, 팬에서 튀는 기름 냄새, 홀에서 들려오던 잔들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렇게 동업자의 배신 소식과 형의 부고 소식을 같은 날 한꺼번에 받아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 부엌에는 늘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형은 항상 저부터 챙겼어요. 지후야, 라면 끓일 때 스프를 언제 넣어야 제일 맛있는지 알아? 형은 장난스럽게 묻곤 했는데 라면을 100번도 넘게 끓여보면서도 뜨거운 물 면에 익음 정도, 그 사이 미묘한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저였습니다. 지금 라고 말하며 스프를 털어 넣으면 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야, 너 이거 진짜 타고났다. 너 요리해야겠다. 허름한 전셋집 부엌 가스레인지 위 작은 양은 냄비 하나.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무대였습니다. 형은 알바 2개, 막노동까지 뛰면서도 늘 제 입에 가장 맛있는 걸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형의 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형의 꿈은 연기자였습니다. 비주얼이 특출나진 않았지만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드라마에 얼굴이 슬슬 자주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단역만 전전하더군요. 형, 요즘 왜 이렇게 화면에 안 나와? 라고 했더니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나이가 아니라 병 때문이었다는 걸요. 형은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지후야, 너 미국 가볼래? 그 말에 제 심장은 한번 크게 뛰고 곧바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나도 TV에서 보던 그 뉴욕? 거기 가서 요리 배울 수 있어? 형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뉴욕이 될지 다른 도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너 재능 썩히는 건 형이 더 못 보겠다. 그때 형은 이미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진통제 봉지, 자꾸 늘어만 가던 진료 카드들. 하지만 형은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형이 가게 하나 맡아서 해볼게. 너는 공부만 해. 돈은 형이 어떻게든 해볼게. 서울 외곽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에 조그만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허름한 간판에 서운의 식당이라고 적혀있던 그곳. 그 가게에서 형은 낡은 연기자,
포트폴리오가 아닌 새 장부와 배달 영수증에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이 보내주는 돈으로 미국 요리학교 문을 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첫날 낯선 향신료 냄새와 온갖 언어가 섞인 주방의 소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칼들, 큰 솥에서 끓어오르는 스톡의 향, 오븐 문 열릴 때마다 튀어나오는 열기. 그곳에서 저는 앤드류를 만났습니다. 헤이, 어디에서 왔어요? 키가 크고 웃을 때마다 하얀 치아가 반짝이는 남자. 척 보기에도 야망이 눈에 가득한 사람이었죠. 응, 한국에서 왔어. 영어가 서툴러 버벅대며 대답하자 앤드류는 그런 건 별로 상관 안 하는 듯 제 손놀림만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너 타이밍이 좋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팬 위에서 버터가 막 갈색으로 변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딱 지금 이 타이밍. 넌 이걸 알고 있네. 앤드류는 그때부터 저를 곁에 붙여두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함께 연습했고 가끔은 본인이 일하는 작은 비스트로에 데려가 주방 구석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큰 레스토랑 하나 할 거야. 그때 너 내 오른팔 할래? 그 말이 그때는 꿈처럼 들렸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뒤 우리는 정말 해냈습니다. 허름한 비스트로였던 가게는 앤드류의 공격적인 투자와 제 레시피를 앞세운 메뉴 덕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모했죠. 벽에는 와인 렉이 생기고 의자는 무거운 오크로 바뀌고 손님들의 옷차림이 점점 더 점잖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슐랭 가이드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별 2개이지만 별 3개가 될 가능성이 큰 곳. 그날 밤 주방에서 불꽃 튀는 팬을 돌리면서도 가슴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형에게 전화를 걸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3스타 받고 나서 자랑해야지. 형은 원래 과정보다 결과를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나중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오기 전에 2개의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식당의 간판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는 통보였고 또 하나는 형의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소스 줄이는 냄비의 보글거림, 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재즈 음악. 앤드류가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지후, 잠깐 나와볼래? 사무실 문을 열자 제 이름이 적혀있던 명함 박스가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더군요. 지후, 이제 우리 레스토랑 브랜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네. 이젠 앤드류라는 이름 하나로 가야 한다고. 너는 이제 헤드셰프 자리에서 내려와 줘야 할 것 같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서류가 덜컹 떨어지더군요. 뭐라고? 지금 장난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처럼. 너 재능 있는 건 맞아. 근데 브랜드는 결국 한 얼굴, 한 이름이 필요해.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테이블 위를 덜컹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제전화. 형?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형에게 약한 소리 하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앤드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지. 하지만 이제부턴 각자 길 가는 거야. 그것이 제가 동업자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연락드립니다.
형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6개월을 지내다가 오늘 아침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 곧바로 귀국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 때문에 모두 번져 보였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형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장례식장은 이미 치워진 뒤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헌 조화들, 구겨진 부의금, 봉투 몇 장, 그리고 시큼하게 밴 국화 냄새만 장례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요? 조카는요? 선우는?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묻자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는 저희도, 형의 이름이 적힌 위패도, 영정사진도 이미 치워져 있었죠. 마치 형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때 관계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꼭 전해달라고. 고인이 남기신 유서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 때 종이의 거친 질감까지 손끝에 느껴질 정도로 유서 봉투를 뜯어 먼지 냄새 섞인 종이를 펼쳤습니다. 형의 글씨는 예전보다 더 삐뚤삐뚤해져 있었어요. 지후야, 생각해보니 형이 널 너무 귀찮게만 한 것 같다. 항상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요리는 최고였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이더군요. 형은 결국 배우로는 끝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내 요리 먹으면서 가족이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했다. 그래서 이 가게는 형이 팔지 않고 남겨둔다. 내가 갈 곳이 없어지면 여기 와서 다시 요리해라. 형수랑 선우랑 같이 내 음식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유서를 다 읽기도 전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꽉 조여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 가게가 부끄러워서 형이 하는 시골 동네 백반집이라고 친구들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형은 그 가게를 내 마지막 피난처로 남겨두고 끝까지 팔지 않았더군요.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아래서 흐르는 물소리가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요리를 한다는 이유로, 조금 더 성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의 전화를 6개월 동안 피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줄은 왜 몰랐을까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지호 씨? 낯선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직원이었습니다. 형님이 유서 말고 하나 더 남기신 게 있어서요. 그는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곰 모양 키링이 달린 낡은 가게 열쇠였습니다. 이거 항상 갖고 다니셨어요. 마지막까지 동생이 돌아오면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다리 난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죽는 건 너무 쉬운 길이었습니다. 형이 남겨둔 이 가게까지,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까지 2번 버리는 일일 테니까요. 그날 나는 다리에서 내려와 형이 남겨둔 그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형의 가게 문을 열자 기름 냄새, 김치 볶는 냄새, 오래된 나무 탁자에 밴 국물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 친구 정훈이야. 내 얘기 많이 들었다. 지후야. 동그란 안경에 항상 웃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저를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이 병원에 드나들던 몇 년 동안 정훈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더군요.
내 형이 그러더라. 지우 돌아오면 그때까지 가게만 좀 살려달라. 그래서 대충이지만 망하지는 않게 돌렸지. 형의 친구 정우는 제게 단순한 형 친구가 아니라 두 번째 형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준우도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기웃거렸고요. 삼촌, 저도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그 눈빛을 보면서 나는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좋아. 대신 칼은 장난감이 아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준우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는 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게는 동네 맛집을 넘어서 TV에도 몇 번 나오고 호텔에서 헤드셰프로 스카우트도 받고 요리 경연대회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야. 하지만 제 가슴 한 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형수님과 선우,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권 발급 기록, 출입국 내역, 이민 흔적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마치 증발한 사람들처럼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었을 때 세계 요리대회 심사위원장으로 다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미국 공항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건조했고 제 걸음은 그때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습니다. 대회 전날 동료 심사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며 어느 레스토랑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앤드류 데스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제 이름이 떼어졌던 바로 그 가게. 조명은 더 화려해졌고 벽에는 유명인들의 사인이 가득했지만 주방에서 나는 소리, 식당 한가운데를 가르는 동선,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키친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동양 청년. 칼을 쥔 손의 각도, 팬을 기울이는 타이밍, 소스를 닦아내는 섬세한 손짓까지 어딘가에서 본 듯한 아주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건 내 동작인데 20년 전 제가 몸에 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주던 그 손놀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이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눈매, 코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형이네 형 얼굴이야. 그 청년의 명찰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 20년 동안 찾고 찾던 내 하나뿐이던 조카의 이름. 하지만 그 순간엔 제가 확신을 가지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작게 덜컹 접시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다음 날 세계 요리 대회 준비 때문에 도시 이곳저곳을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고 난 뒤라 도로 위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공기는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인도 끝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여있던 물이 제 바지와 코트에 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붙는 느낌에 몸이 움찔했을 때 기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더니 헬멧을 쓴 젊은 남자가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니 어르신. 헬멧을 벗은 얼굴. 어제 주방에서 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형의 젊은 시절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하며 대사 중얼거리던 그 눈빛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괜찮네. 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빨래비라도 드릴게요. 요즘 날도 추운데.
그가 허둥지둥 지갑을 꺼내려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찰칵! 아스팔트 위를 굴러 제 발끝에 멈춘 작은 물건, 곰 모양 키링이 달린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고 고개가 느리게, 아주 느리게 내려갔습니다. 이 열쇠, 형이 평생 들고 다니던 그 열쇠, 장례식장에서 제게 건네주겠다고 굳게 쥐고 있다 떠난 바로 그 모양. 아, 이거. 청년이 허리를 숙여 열쇠를 집어 들려는 순간 제가 먼저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이 열쇠 어디서 났나? 제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들고 다니던 겁니다. 아버지? 예. 스스로는 늘 실패한 배우라고 했지만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버지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이, 자네 이름이 혹시 선우인가?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물세례는 이미 잊혀졌습니다. 그 자리에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조카가 헬멧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 형이 좋아하던 아메리카노 대신 값싼 드립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 앉았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선우의 눈은 경계와 반가움이 뒤섞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너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거냐?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때 어떤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친구라고 했죠.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너희 삼촌의 요리 비법을 너만큼 잘 익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미국에 오면 아버지 병원비 전부 대신 내주겠다고. 아버지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선우야,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주유소, 배달, 편의점, 온갖 일을 하며 병원비를 감당해 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죠.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저는 곧바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미 서류도 다 준비돼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마치 친척처럼 대해주었고 주방에서 요리 기술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보고 삼촌의 요리 방식을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전해준 레시피들, 한국에서 먹어봤던 삼촌 음식의 기억들, 선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맛의 기억들을 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비자가 문제 생겼다고 잠깐만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식당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더라고요. 노숙자 쉼터, 허름한 반지하, 불법 체류자라는 꼬리표. 앤드류는 자신이 필요로 하던 모든 비법을 가져가고 나서 선우를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형수님 지선도 결국 불법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와 반지하 방에서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우리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찾았지만 못 찾았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선우는 엄마의 약값과 월세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3개나 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은 주방에서 불을 켜고 누군가에게서 배운 요리법을 혼자 반복하고 있었고요. 세계 요리대회 결승전 진출팀 명단이 발표되던 날 심사위원장 대기실에서는
온갖 국적의 이름들이 오르내렸습니다. 한국의 지후 셰프 제자팀, 미국의 앤드류 셰프 제자팀, 그리고 와일드카드 한 팀. 와일드카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선우팀이라고 하던데요. 서민 출신 셰프 스토리라며 요즘 방송국에서 난리예요. 선우는 동네 푸드트럭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이 대회 지역 예선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도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두더군요. 결승 직전 앤드류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지후. 그의 향수 냄새, 언제나 비싼 와인을 마신 사람 특유의 입냄새. 나는 그 모든 게 여전히 싫었습니다. 내 조카 꽤 잘 키웠더라고. 피는 못 속이는 건가?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에게서 떨어져 그 아이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인생? 그 아이 인생 처음 망가뜨린 건 누군데? 앤드류의 눈빛은 넉살 좋은 미소 뒤에 차가운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형이 죽어가던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안 받던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너잖아. 그 말은 사실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결승전 하루 전날 밤 제 제자 준우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이상한 거품이 맺혀 있었으며 방 안에는 낯선 약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소위 말하는 히로뽕 양성 반응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아니에요. 누가 물에 뭘 탄 것 같아요. 약에 취한 목소리로 준우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대회 운영진 모두가 일단 규정대로라며 준우와 우리 팀의 결승전 출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올라온 이름 하나, 선우. 와일드카드로 남아있던 선우팀이 결승 무대에서 제 제자팀과 앤드류 제자팀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제게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저 이 대회 포기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20년 그 모든 시간을 이 무대가 대신 설명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삼촌은요? 준우 형도 지금 저런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선우에게 내가 이 대회의 진짜 자리를 말했습니다. 선우야, 이 대회를 주최한 대경그룹, 그 시금 사업 부문, 그 회장이 바로 나다. 선우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삼촌이 회장이에요? 형의 가게를 살리고 호텔 주방장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대경그룹의 외식 브랜드를 매각한 뒤 다시 그 그룹에서 F&B 전체를 맡게 된 이야기들을 그제야 조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늦게 컸지. 너희를 찾는데도 늦었고 사람으로 사는 공부도 늦게 했어. 그래서 이번 대회만큼은 누군가의 손에 흔들리는 요리가 아니라 정면 승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나 대신 내가 무대에 서라. 내 레시피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맛으로 승부해라. 결승전 당일 무대 위 조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밝았습니다. 팬이 달궈지며 내는 소리, 관중석의 웅성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들이 뒤섞여 하나의 소음이 되었죠. 한 팀은 평생을 주방에서 보낸 저의 제자 준우 대신 선우가 지휘하는 팀, 한 팀은 20년 전 제 이름을 잘라낸 앤드류의 제자팀, 마지막 팀은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 셰프들의 꿈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하던 요리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앤드류 팀은 20년 전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 내놓고 있었고요. 한식 테이스팅 코스, 형의 밥상이란 이름입니다. 앤드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팀은 전설적인 한국 셰프의 가족에게서 전해진 비법을 바탕으로 가족의 기억을 담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형의 기억, 우리 가족의 밥상이란 단어를 그 사람 입으로 듣는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반면 선우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팀의 코스 이름은 다시 밥상입니다. 배달 가기 전 반지하 부엌에서 엄마와 나눠 먹던 밥, 그 기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리에는 값비싼 재료 대신 싼 돼지고기, 묵은 김치, 마른 멸치, 양파, 대파 같은 익숙한 재료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조금도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어린 시절 형이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가 갑자기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 보고 있지? 시식이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앤드류 팀이 한 수 위다. 하지만 스토리와 감동은 선우 팀이 더 진정성이 있다. 최종 점수가 합산되어 스크린에 올라가는 순간 앤드류 팀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는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앤드류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승자는 나야. 하지만 그 순간 제 앞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대경그룹 내부 감사팀에서 보내온 보고서, 준우의 약물 사건, 심사위원 몇 명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앤드류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돈의 출처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단단하게 깔았습니다. 잠시만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 대회를 주최한 대경그룹의 회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관중석, 카메라 모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결승전 이전 출전팀 중 한 팀이 불법 약물에 연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작업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준우의 약물 검사 결과와 그가 마셨던 물병에서 나온 성분 분석 결과가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물병을 냉장고에 넣던 스태프의 CCTV 장면, 그 스태프가 앤드류 측에서 고용한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또한 일부 심사위원들의 계좌에서 수상한 입금이 발견됐습니다. 그 출처는 다음 화면에는 앤드류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앤드류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이 대회는 공정함과 정직함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발표된 결과는 모두 무효로 하겠습니다. 관중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제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결정입니다. 스테이지 뒤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조용히 무대로 올라왔고 앤드류는 얼굴이 잿빛이 된 채 수갑을 찼습니다. 지후, 너 또 날 이렇게 자르냐? 그의 마지막 말은 20년 전 내 이름을 간판에서 떼어낼 때와는 정반대 방향의 탄식이었습니다.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 남은 건
조용한 주방 한켠의 시식 테이블이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제 앞에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삼촌, 이건 삼촌한테만 드리고 싶어서 따로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아주 단순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김치, 돼지고기 수육 몇 점,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 이게 대회 음식이냐? 제가 웃으며 묻자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랑 엄마랑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삼촌을 위해 준비한 밥상입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술 떠먹으니 형이 가게에서 끓여주던 그 구수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콩 냄새, 파 송송 썰어 넣은 향, 살짝 눌어붙은 냄비 밑의 구수함까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선우야. 나는 끝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이 너무 늦게 왔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삼촌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봤어요. 삼촌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이 남긴 유서 속 한 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요리는 최고였어.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형이 남겨준 가게, 이제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서후와 지후, 그리고 선우, 형수님 지선은 결핵 치료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밥 한 숟가락을 맛있게 떠먹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동생 음식은 여전히 사람 살리는 맛이네. 선우는 오토바이 대신 가게 앞에서 칼을 잡고 있습니다. 삼촌, 오늘 점심 특선은 반지하에서 먹던 그 메뉴로 할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나이에 새로운 소스를 시험해보며 형에게 말합니다. 형, 이제야 조금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 것 같네. 형을 떠나보내던 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내려놓으려던 발을 열쇠 하나가 붙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혹시 그런 순간을 한 번쯤 마주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내려놓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조금 늦게 돌아왔을 뿐 형이 남겨준 가게도 조카도 가족도 전부 아직 제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약속이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보고 고맙다고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리하는 제 손이 한 사람의 하루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